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 레디언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말이죠.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이러다가 또 가을이 후딱 전만 딱 찍고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짧을수록 더 열심히 누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한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범죄에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 앞에 우리 교회는 어떤 고민과 노력들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치료에는 약만 필요한 게 아니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도 치유의 한 방법일 텐데요.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심신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를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지난 10월 9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도 남아있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는 한글 날이었죠. 네. 한글 맞춤법 가운데 띄어쓰기는 그동안 처음 제안했던 인물이 로스 선교사님, 또 헐버트 박사님 이렇게 좀 알려져 왔는데 네. 최근에 이 독립신문의 발행인이자 이 최초의 남감리교 신자로 알려졌던 좌옹 윤치호 선생이 한글 띄어쓰기를 도입해달라고 처음 제안했다, 이런 주장과 또 증거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저 띄어쓰기 얘기를 할 때 흔히 쓰는 사례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렇죠. 이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이 띄어쓰기가 한글에는 정말 중요한데 처음 제안했던 분이 미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한국 위원이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 옥성득 미국 UCLA 교수님께서 지난 8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한글 띄어쓰기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에 담겨있는 윤치호의 글을 게시하면서 좀 알려졌습니다. 네. 과거에 이 선교사들이 만들었던 간행물이 하나 있어요. 코리언 리포지토리라는 간행물인데 1896년 1월호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콤마 혹은 스페이싱이라는 제목으로 영문 칼럼이 실렸는데 여기서 이제 윤치호 선생이 쉼표와 띄어쓰기가 없는 글은 소화하기도 삼키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설 삼국지의 한 대목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대목이 장비가 말을 타고 이 부분을 장비 가마를 타고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장비가 네. 타고 있는 게 말인지 가마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쉼표나 띄어쓰기를 도입하면 이런 단어가 분리되어서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 가방보다 먼저 나온 거네요, 그게. 그렇죠.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원래 삼국지에 등장하는 문장을 바탕으로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윤치호 선생은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걸까요? 네, 초기 선교사들이 이제 제작하기 시작했던 한글 책, 이 한글 책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해외에서 선교를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네네. 푸른 눈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당시 이제 한글로 책을 써 내려가는데 안 그래도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도 들어가고 창조적인 사고를 해내시면서 새로운 단어도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띄어쓰기도 안 되고 쉼표도 안 돼 있으면 더 의미가 전달되기 어렵다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지적한 셈이고요. 오 교수님은 이 윤치호 이전에 자신의 글에서 띄어쓰기를 일부 이용했던 로스 선교사를 한글 띄어쓰기의 실험자로 본다면 네. 윤치호 선생은 첫 번째 도입자, 네네. 그리고 이 제작에 참여했던 독립신문은 그것의 시행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혁명적인 한글 시대를 여는 촉매제가 되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신선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한글만큼 과학적인 글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류 열풍으로 요즘 한국말, 한국 노래 등을 배우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자부심을 갖는 만큼 우리의 글도 더 사랑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애완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이제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1,500만 네. 명. 와. 마치 한 가족의 구성원처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부르고도 하는데 네. 반려의 사전적 의미, 이 짝이 되는 동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용어가 네. 동물의 지위를 사람과 동등시한다라는 의견도 좀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선 넘지 않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도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렇게 키워왔습니다만 네. 아, 이제 두세 집 걸러 한 집은 아마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 유아용 유모차보다 애견용 개모차가 더 많이 개모차. 팔린다라는 네네네. 얘기가 들릴 정도인데 네네. 뭐 교회 안에서도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애완동물에게 이제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고 이제 목사님께 그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들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애완동물을 애지중지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들어보니까 한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신 거예요. 네. 제 성도님께서 최근에 제 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좀 말씀하시길래 깊이 슬픔을 위로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렸는데 네네. 알고 보니 그 딸이 애완동물이었던 겁니다. 뭐 애완견을 딸처럼 아끼고 이름도 사람 이름처럼 지어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네네. 제 3자에게까지 이렇게 자식처럼 소개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제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거죠. 네네. 아, 뭐 저도 애완동물을 이제 아끼는 마음, 애견인의 한 사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교회에서 애완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장례 예배까지 요청한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이에요. 네, 사실 네네. 저도 최근에 저희 아이들이랑 키우던 거북이가 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애도 과정을 겪고 있기는 한데 네네. 최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에서 애완동물 장례식에 대한 결의가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이웃을 돌보기보다 동물에 더 집중하는 태도는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우상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종교사회학자들은 사람보다 애완동물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이런 세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이 관련 성경 구절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한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동물을 포함한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동물을 포함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또 동물을 이제 경배 대상을 잘못 설정하는 것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대다수의 이제 목사님들도 애완견을 인격화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애완동물 장례 비용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값비싼 과도하게 비싼 장례 절차를 시행하면서 추모하는 일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애완동물이 사람들 곁에서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주고 또 사람도 정을 주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선을 넘지 않는 것도 애완동물과 동행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최기현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기독교의 시선으로 문화를 재해석해보는 문화 인사이트 시간인데요. 문화선교연구원 원장이자 을지대 교목이신 백강훈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풍성한 가을에 말이죠. 조금 좋지 않은 뉴스가 이제 계속 흘러오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 딥페이크, 네. 그 기술 관련 성범죄 사건들인데 이게 청년 지식인들, 청소년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퍼지고 있다는데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야말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조금 뭐 뉴스를 들어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심각하죠? 네, 뭐 굉장히 많이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네. 사실은 근데 이런 뉴스가 이제 처음에 많이 등장하고 들려왔을 때
사실은 좀 대수롭지 않게 좀 대처했던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까지 심각한 일 아닌데 뭐 이렇게 좀 해외로 과잉 보도가 되고 있다. 뭐 또 프로필에 얼굴 사진까지 다 내리는 건 좀 오버다. 네네. 뭐 남녀 갈라치기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범죄를 우려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금 더 좀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네. 근데 뭐 사실은 이 딥페이크 성범죄야말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들여다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뭐 성인지 감수성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성적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친구들이라든가 심지어 뭐 자기 선생님들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고요. 네네. 이런 일들을 이제 겪었던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피해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그 많은 가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우리 학교에도 가해자가 있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더 큰 문제는 교회 학교도 이런 불안감이 없지 않다는 사실일 것 같은데, 교회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예방 차원에서 이제 다뤄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뭐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무슨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말하기도 하고 네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아마 안 하겠지라고 하는 뭐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렇게 막연하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품고 있는 아이들이 뭐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저런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가를 정말 깊이 고민을 하고 네. 신앙적인 대응책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는 좀 학교나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또 교회에서도 이 성경적 가치에 기초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교회에서 이 아이들의 성 문제나 또 미디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성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서로를 좀 남녀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또 여성이 남성을 그냥 성적 대상화로만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미디어 이용에 관련해서도 사실 할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사실 디지털 기술들을 이 딥페이크 범죄를 보면 인간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악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디지털 기술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지금 뭐 아이들 신앙 교육하기 참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시간도 없다, 부족하다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성문제라든가 또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또 교육도 프로그램들도 함께 좀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디지털 딥페이크 성착취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문화를 공부하신 교수님이자 목사님으로서 하셔야 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근데 앞으로 아마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면서 먼저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은 성에 관련된 부정적인 문제들이 이 기술과 결합되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자칫 잘못 인식되어 왔던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적인 관점들을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 감수성, 서로를 바라보는 성적인 태도들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네. 교회 공동체가요. 남녀 간의 바른 성인식 또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성폭력 제로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이 먼저 교회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 새로운 지금 범죄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기존의 문제들과 이제 결합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사실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사실 교회들은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그냥 특히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음모론 쪽으로만 그냥 생각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들을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서 신앙인들을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라도 기술들이 굉장히 이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피고 또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이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기술들이라는 게 무조건 우리가 배척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술들인데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잘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술 문화들을 고민하고 크리스찬들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들이 사회 속에서 좋은 기술들로 발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필요한 네네.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엔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문제는 점점 이제 나쁘게 이제 발전을 할까봐 그것이 이제 제일 걱정인데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기술의 악용을 넘어서 어떤 사람들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신 백강원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수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존의 암 치료법에는 대표적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꼽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네 번째 치료법으로 면역 치료라고 해서 암 치료 과정에서 상처난 마음을 풀어주는 심신의학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심신의학을 병행할 때 암 치료가 월등히 빠를 뿐만 아니라 암 재발과 전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심신의학 암 전문가이자 캔미션 생명학교 대표이신 김종성 박사님을 초대해서 심신의학에 대한 설명과 암을 치유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종성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경주 불국사 바로 아래서 담임 목사로 한 20년 일을 했고요. 서울 가톨릭 의대 교수로 또 여러 해 동안 일을 같이 했습니다. 학부를 2군데 했고 그리고 석사는 장신대를 위시해서 2군데, 박사는 국내외 3군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버드 의대를 연수를 갔다 왔고요. 제가 전공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 신학, 심리학, 뇌신경과학, 내분비 면역학, 심신의학 뭐 이렇게 아주 좀 다양하게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무지하게 하셨군요. 예,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사람이 조금 얄밉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살짝 여쭤봤는데 신학에서 의학까지 공부하셨다는 것이 정말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심신의학을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심신의학에 대해서 예. 요거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 패러다임이 의료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학이 사람 몸만 치료했는데 네. 몸만 치료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몸의 병이 원인이 뿌리가 스트레스, 마음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심신의학, 네. 마인드 바디 메디신 이런 것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가령 우리가 암이라 생각할 때에 네. 암 환자분들은 그 발병하기 전에 1, 2년 전에 스트레스가 오고 그다음에 암이 덜컥 오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풀어주고 또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꿀 때 치료가 월등하게 빨라지고 네. 또한 그 암 환자들이 가장 그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재발하고 전이가 일어나는 거. 그렇죠. 이것을
확 줄여버리는 것이죠. 네네네. 네, 이것이 심신학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 텐데 박사님께서 이제 심신의학자로서 특히 이제 암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지금 얘기가 잠깐 나오시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암 환자들 심신의학이 특히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실 텐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 20년까지 아니더라도 2006년에 네. 그때 원자력 의학원 그러니까 원자력 병원 원자력병원. 네. 거기에서 말기암 환자 그분들 가운데 10년 이후 10년 이상 이렇게 생존하신 분들 통계를 뽑았습니다. 네네. 당신들이 이렇게 그 말기암 사기인데 네. 어떻게 살게 됐냐? 그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만 암은 반드시 낫는다. 그리고 암은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과 신념이 자기를 이기게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이런 통계를 보니까 수술을 했을 때 2년 안에 재발할 가능성 통계에 한 50%쯤 돼요. 그리고 항암제를 치료를 했을 때 네. 또한 재발할 가능성이 한 50%. 그러면 다시 또 2차로 하면은 70%가 또 재발 가능. 그런데 심신의학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심신의학을 하면 재발할 가능성을 10%대로 확 낮춥니다. 낮출 수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그동안 잘 몰랐지만 네네. 필히 심신의학을 같이 접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 예. 이게 요즘은 뭐 세계적인 하버드, 애리조나, 듀크, 매사추세츠 전 세계 병원들이 이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암은 대표적인 그 시민성 질환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암에 잘 걸리는 성격이 있을까요? 이건 조심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건 안 돼 이러면 네. 좌절이 오거든요. 예. 네. 암 환자분들은 암 성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마음의 이 방 안에 네. 이 스트레스를 날마다 잘 버리고 처리를 하고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꾹꾹 묻어두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처리를 할 때 성격상 막 밖으로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프리드먼 로젠먼이라는 이런 의사가 이거를 뭐라고 했는가 타입 A라고 말을 했는데 이 성격은 대체적으로 화를 잘 내. 그리고 또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적개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암이 걸릴 가능성이 6배가 높고요. 근데 이거를 밖으로 터뜨리면 아니고 안으로 막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욱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참아버리는 그런 성격. 네네. 이런 사람이 암 성격이라고 해서 타입 C라고 말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암 성격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이 온순하고 얼굴이 표정이 별로 없어요.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안에 불불한 것이 속이 다 타버리잖아요. 이런 성격은 암이 걸릴 가능성이 5배가 더 높은 거죠. 네네. 그래서 심신의학에서는 이거를 그러면 이걸 밖으로 터뜨려야 되겠습니까? 안으로 참아야 되겠습니까? 터트려야죠. 터뜨리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걸릴 가능성이 6배가 더 높아요. 그래요? 그러면 또 참으면 또 암이 걸리지 암이 않습니까? 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심신의학의 이 방법은 본인이 스스로 훈련하게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 안에서 면역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 몸 만나기 프로그램, 그다음에 면역력 올리기, 네. 그다음에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영적 체험시키는 거, 네네.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약 한 30가지의 이런 체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 체험을 하고 네. 그 가운데 나의 것을 딱 세팅을 해서 네. 이것을 생활 습관에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심신의학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잠깐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크해 보는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데, 그 무슨 체크입니까? 예. 제가 같이 좀 체크 한번 어떤 해볼게요. 것인가 하면 네. 가령 여러분들이 암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잘 참는 이런 성격. 네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증상을 나타나는 것인가. 이거를 제가 한번 7가지를 한번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은 이게 해당 안 되나만 체크하면 그렇습니다. 됩니까?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해당되는 게 몇 개 이상 있으면 3개 이상이면 안 좋아요. 7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네네. 지금부터 좀 관리를 네.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자, 그럼 같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째. 첫 번째로 네. 요즘 뭐를 해도 별 재미가 없어. 저는 뭘 해도 재밌거든요.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인데? 예.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 짜증날 일이 많고 네. 작은 일에도 화가 잘 나. 전혀 요즘에는 뭐. 예, 네네. 좋습니다. 그런 일이 그다음에 세 번째 요즘 밥맛이 없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다행이다. 너무 그다음 다행이다. 네 번째로 네네. 쉽게 잠이 오지 않고 잠에 빠지면 일하는 것이 귀찮다. 그다음에 네. 다섯 번째 네. 정신이 집중이 잘 안 된다. 자꾸 집중이 잘 안 된다. 딴 생각 자꾸 나고. 예, 스트레스가 네네. 심하면 자꾸 밖에 헤매고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나 모임에 나가기 싫다. 누구 만나기를 싫어하는군요. 예, 교회도 가기 싫고. 음, 예. 일곱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없다. 요 중에서 세 개 세 개 정도만 이상이면 좀 문제가 되는군요. 좀 자기 관리가 이제 필요하고 네. 이게 또 더 많다. 그러면 필히 저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한번 참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하나만 조금 마음에 걸리고. 네. 지금 프로그램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전부 풀어나가긴 좀 힘들고 심신의학 치료를 통해서 실제로 어떠한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지 이 얘기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최근에 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그 최일도 목사님 바퍼 네네. 바빠. 그분이 한 2년 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병원에서 6종 암이 왔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떠올라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거를 했는데 3개월 만에 일단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예. 네네. 며칠 전에 그 캄보디아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캄보디아의 국가 최고 훈장까지 받으셨. 어제 그저께 받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보다도 가장 지금 이제는 오히려 암이 자기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네. 리모델링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후가 이렇게 결과들이 아주 좋죠. 네. 시간만 넉넉하면은 그 단계도 좀 다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급하신 분들은 우리 네. 박사님 또 이렇게 한번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박사님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함께 전해주세요. 예. 에이브람 메슬로우라는 그런 유명한 심리학자가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가장 기본 욕구가 의식주 욕구. 그게 해결되면은 안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게 해결되면은 어디 소속해가지고 내가 사랑을 받고 주고받으면 난 했다. 근데 사람의 가장 꼭대기에 마지막 욕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자아 실현입니다. 사람은 갈망이 있어 그래요. 예.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네. 이 브레이크아웃 이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의학 이거를 한번 좀 기술을 배워서 제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같이 이거를 해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선교에 강력한 이 선교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일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 의사들이 못해요. 네네. 의사들은 몸만 치료하고 정신없이 바쁜데 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들이 이미 너무나 인격적으로는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이 내분비 면역이라는 이런 부분에만 조금만 눈을 돌리시면 굉장한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캠미션을 통해서 네네. 아무쪼록 우리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받고 네네. 또 목회자들도 같이 이렇게 저와 협력해서 복음 선교의 귀중한 이런 도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45년 전에 그 어머니가 암 투병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가족의 암으로 또 본인의 암으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한번 또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독 암 마음을 풀어야 낫습니다 하는 제목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암 환우들에게는 힘겨운 치료 과정을 이겨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찾아오는 무서운 불안과 두려움까지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지금도 암과 싸우는 환우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말이죠. 오늘 배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통해 희망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종성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